음식 격차.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 이로 인한 정신의 온전함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로 먹는 것이 중요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후성 유전학이라는 의학 분야가 있다. 전통 유전학이 부모로부터 받은 형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발현 여부는 후천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이 유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방식이 유전자에 저장되어 후세대로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체질과 발병의 예방 또는 억제가 가능해진다. 일란성 쌍둥이가 부모로부터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식생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한 명은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된 이민자들과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발병 양상이 다른 경우 등 후성 유전학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는 많다. 최근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물질적 격차, 디지털 격차, 그리고 창의성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유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 방식이 유전자에 저장되어 후세대로 전달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체질과 발병의 예방 또는 억제가 가능해진다. 일란성 쌍둥이가 부모로부터 당뇨 등과 같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식생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한 명은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된 이민자들과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발병 양상이 다른 경우 등 후성 유전학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대비하면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먹는지 음식의 선택 차이 탓에 건강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음식의 격차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비만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먹는 것이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을 챙길 여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음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소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페어푸드, 운동을 전개하여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유기농 식료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의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음식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식사를 대충하고 농업에 대해 무지하며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음식 문맹자라 부른다. 우리는 공산품은 구입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정작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민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지금 먹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손에서 길러졌는지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한다. 제철 음식과 신토부리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음식 격차와 음식 문맹을 줄일 수 있다. 음식 시민으로 거듭나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와 온택트 산업이 커지면서 인터넷 쇼핑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가까운 곳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홈쿡 등의 영향으로 간편 가정식 제품의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밥 잘 사주는 이쁜 엄마가 트렌드 키워드가 된 적이 있다.
맞벌이 영향으로 외식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음식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립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를 음식 문맹 상태라 한다. 음식 문맹은 음식을 조리할 줄 모르고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 구매에는 비용은 아끼면서 정작 과시적인 소비에는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과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 못하고 짧은 시간에 음식을 집어삼켜버리거나 음식 출처에 대한 궁금함이 없다. 한편 코로나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간편식 의존도가 높아지고 패스트푸드 같은 강한 맛에 중독되는 것이 우려된다. 제조돼 유통되는 가공 음식들은 값싼 수입차 재료에 의존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량 자급률과 국내 식량 공급 체계를 흔들 수 있게 됐다. 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유발 등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 가공식품은 식재료가 어떻게 조달되는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음식은 우리 몸에 직접 들어오기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음식을 가격과 편리성의 근거에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채 알고 먹어야 한다.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농업의 조력자이자 공동 생산자가 돼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은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 식량 공급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거나 요리나 음식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먹거리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음식 시민으로 거듭나고 가족 간에 둘러앉아 먹는 식사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실제 생협에서 나오는 식재료만으로 식생활을 이어가면서 온 가족 아토피 피부염을 고쳤다는 사례도 들은 바 있다.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고 식습관을 바꾸면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짐과 동시에 가족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행복이 3대를 가는 것이다. 나 자신을 잘하는 것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비결이다. 느림의 미학, 슬로푸드. 전염병이 지속되면서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욱 민감해졌다. 또한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식생활은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한 가족이 감염되면 다 같이 감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 프랑스에서는 패스트푸드 반대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슬로푸드 운동,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패스트푸드 음식의 확산에 대한 반대로 일어났다. 당시 잡지 편집자였던 카를로 페트리니가 시작했으며 1989년 프랑스에서 슬로푸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지금은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음식을 통해 삶의 질을 바꾸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맛이 표준화되고 미각이 동질화되면 특정 종자만 필요로 하게 된다. 상품성 있는 종자만 선호하게 되어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훼손된다. 음식이 규격화되고 표준화됨으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 실제로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 감자 기근 사례가 있다. 1840년 감자 마른병이 번져 같은 종류의 감자가 대부분 죽었고 결국
결국 100만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변화와 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생물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결국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다. 슬로푸드 운동은 지속 가능한 땅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통 음식에 해당한다.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한식이 바로 슬로푸드인 셈이다. 외침만 없었을 뿐 우리는 이미 슬로푸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된장 또는 김치 등은 숙성과 발효라는 자연의 시간을 빠르게 돌아가는 산업의 시간과 바꾼 느림의 미학이다. 그렇다 보니 한식이 우수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조사한 바로는 한식을 먹었을 때 생활습관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수치 또한 낮춘다는 것을 규명해냈다. 한식을 사랑하고 소비하는 것이 농촌 인구, 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농사의 대가를 농업인들에게 정당하게 돌려주는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인 셈이다. 빠른의 뜻과 느린의 뜻이 결합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패슬로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하는 용어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느림을 지향하는 사업들이다. 슬로시티가 이에 해당하는데, 달리 보면 농업이 패슬로 비즈니스이다.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는 이상향을 심는 사람은 현실을 수확할 것이다 라고 했다. 슬로푸드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농업인의 또 하나의 직업, 화가, 그리고 소믈리에. 가을이 오면 산과들은 단풍과 황금빛으로 변한다. 물, 햇빛, 바람 등의 자연의 조화다. 들녘의 모습은 자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른 봄부터 씨 뿌리고 가꾸는 부지런한 농업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봄부터 지역별로 토지라는 캔버스 위에 각자의 솜씨, 각자의 생각, 각자의 전공 분야별로 조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가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그림을 망쳐놓기도 하지만, 어느덧 가을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농업인이 참여해서 만든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다. 다음에 작품을 위해 다시 조각을 지우기 시작한다. 바로 가을 것이다. 한편 약식동원,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약선, 음식이라 하고, 색깔별로 다른 효능이 있다는 컬러푸드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뜻하는 슈퍼푸드 등 지금은 음식을 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도 멀리한다는 말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 때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간다는 말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니 동서양의 음식에 대한 인식은 같다. 최근 다양한 채소의 종류와 그에 맞는 조리법 등을 소개하는 채소 소믈리에 분들이 늘고 있다. 와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소믈리에처럼 몸에 좋은 채소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농업인들은 먹으면 약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 농업인들은 먹으면 약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농업인은 풍경화가이자 소믈리에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어 모두가 건강해지고 상생하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은 식재료의 품격이 높아지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일일 것이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외국인들이 처음 맛보는 한국의 전통 음식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 음식의 퓨전 세계화와 건강한 밥상으로 국민 모두가 음식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슬로푸드 운동은 지속 가능한 땅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음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통 음식에 해당한다.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한식이 바로 슬로푸드인 셈이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한다. 유엔은 65세까지를 청춘으로 분류했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0세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자는 뜻으로 50 플러스 세대라는 말도 쓴다. 50세 이상 64세까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나는 50 플러스는 인생의 전반 50년에 이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 뛰는 마라톤의 반환점이라는 뜻으로 여긴다. 인생은 반환점이 있는 마라톤이다. 인생 절반 동안 어떤 일을 벌였다면 나머지 절반은 수습하고 뿌린 것을 거두어들이는 기간이다. 어쩌면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재물, 권력, 사업 성공 등 목표를 세속적인 것에 두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이 가질 수 있는 고매한 목표가 될 수 없다. 한 번뿐인 삶에서 인생 후반부터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거꾸로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지 않을까? 가을, 진정한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인생은 사계절과 닮았다. 피고 지는 것이 인생과 같지만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반환점을 스스로 설정하고 진정한 삶이 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올 가을이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으면 한다. 가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을은 봄과 여름의 궤적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봄과 여름의 궤적이기 때문이다.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낸다고 했던가. 몸서리칠 차가운 겨울날에 대비해 뜨거운 여름의 끝을 온몸에 담아두고 싶다. 프랑스 철학자 중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빛이라고 했다. 태어나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에 놓여 산다는 의미다. 이런 선택의 결과가 인생의 가을에 맺히는 것이다. 삶도 가을의 결실처럼 앞선 과정과 노력의 궤적이다. 결정은 언제나 외롭다. 후회하는 자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고 하지만 후회하면서 뒤돌아보는 일이 적지 않다. 주위에서 조언을 해줄지언정 최종 선택은 혼자의 몫이다. 손남태 시인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고독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를 맴돈다. 혼자일 수밖에 없는 외로움으로 늘 쓸쓸하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나이도 지천명이다. 나이 숫자만 늘어나고 몸만 커진 아이처럼 늘 후회할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 나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어떤 의미를 찾아 살아왔는지 묻고 싶다.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며 한 권의 책이자 공적이라는 말처럼 삶의 흔적을 얼굴에 담으려 노력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인생의 겨울에는 공적처럼 쌓인 지난 날을 추억하며 입가에 웃음 짓는 따뜻한 날로 맞고 싶다. 입추도 지났고 곧 가을이 무르익는다. 이 가을은 또다시 오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말처럼 얼굴을 물에 비춰보지 않고 사람에 비춰 누가 되지 않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가 보다. 왠지 멜랑콜리해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봄은 여성의 계절,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 한다. 하지만 모 방송국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가을을 더 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남성보다 가을을 더 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계절을 탄다는 말은 계절을 느낀다는 말로 바꿔도 되니 누가 감성적인가를 알아보면 된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성은 일정 부분 일조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더 민감한 여성이 가을을 더 탄다고 한다.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행복한 감정과 관련된 세로토닌은 가을이 되어 햇빛의 양이 줄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감정이입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계절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여성은 사계절을 탄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 행복한 가을이 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행복한 감정을 만들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다. 여행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물질에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행복은 오래간다. 가을이 가기 전에 여행 일정을 짜면서 행복을 오랫동안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둘째, 글이나 시를 써보자. 책은 읽지만 자신의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는 나만의 감정, 나만의 느낌으로 글 속의 가을을 담아보자. 살아가면서 감정은 변한다. 사진으로 현재의 모습을 담듯이 글이나 시로 나의 감정을 담는다면 이번 가을은 행복한 계절로 추억될 것이다. 셋째, 남을 위해 돈을 써보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성정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돈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을 소비했느냐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받는 것보다 주면서 느껴지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가을이었으면 한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나눔은 부족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풍요가 아닐까. 채우는 것만큼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전의 것을 비우고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인생은 원인의 철학도 결과의 철학도 아니다. 경과의 철학이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인연을 조금씩 떠나보내야겠다. 산다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니까.